유시도시조 문양궁 죽한선생 신문집 천년의 향기 제1편 죽한선생의 상과 문화 번역 강성휘 영상 제작 유기찬 선종 뒤에 애초에 사람이 있고 시가 있었다. 그런데 사람은 가도시는 남아 천고의 세월 후에도 그 사람을 알게 해주니 어찌 시가 위대하지 않겠는가. 옛날에 어느 학자가 시를 논하여 식품인품이라 하였다. 식품은 인품에서 비롯된다는 이 말은 시를 통하여 그 사람의 사상과 감정 그리고 그 인격까지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어쩌면 이 책에 수록된 죽간 유전 선생의 시야말로 식품인품이라는 고대 문학 담론에 더없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그곳은 선생처럼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일상적인 삶과 생각, 심지어 그 인격까지도 고스란히 시 속에 투영시킨 시인들이 그리 흔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일천년이라는 기나긴 잔에서 깨어난 이 신문집의 저자인 죽간 유전 선생은 고려에 귀화하여 우리나라 강릉유시의 도시조가 된 송나라의 관리자이자 학자였다. 선생의 자는 원고이며 죽간은 그의 호이다. 송인종 칭여년 1051 4월 8일에 한 고조의 40세손으로 태어나 정원대구 병두상서를 지냈다. 선생은 타고난 성품이 굳건하고 정직하였으며 학식과 도량이 깊고 넓었다. 구경과 제자백과는 물론 천문지리 국서의학에 이르는 책까지 두루 통달하여 사람들이 세상을 경륜할 통계로 칭송하였다. 일치기 집현전에서 조정의 음악을 논정할 때 황제가 판관을 참여시키자 선생이 극렬하게 간하기를 판관이 직원을 배척하는 것은 제왕의 성명을 막고 천하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 하였다. 붕당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자 선생이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소인 가운데 간교한 자는 과오가 없는 듯하고 분자 가운데 치우친 자는 하자가 있는 듯합니다. 과오가 없는 듯하다 하여 마침내 그를 너그럽게 대하고 하자가 있는 듯하다 하여 마침내 그를 버리는 것이 어찌 식견이 있는 자가 할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선생은 중간이 조정에서 끝내 용납되지 않자 뜻을 같이 하는 칠합사 희잉팔극 설인감 화동 송귤 최호 관직이 공덕수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왔다. 처음에는 기계에 살았으나 후에는 공고군으로 옮겨가 살았는데 이때 선생의 나이는 32로 보여 문종 36년이자 송나라 신종원 부흥 5년인 1082년이었다. 동매한 이후에 선생은 분발하여 이단을 물리시고 육아에 도 발지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삼아 학교를 세우고 예학을 진흥시키는 등 큰 공을 세웠다. 후대의 학자들이 선생을 동방성리학의 비주로 추앙하고 임금에게 추청하여 숭의전에 배양되도록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신도 비문과 행록 등에서 만년내 부르심에 응하여 임금의 정치를 보좌하고 인도하였다. 과거며 선생의 출세를 만년의 이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공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도 벼슬에 몸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근거는 친구인 중국 사신과의 상궁과 작별을 다룬 시에서 찾을 수 있다. 선생은 공상국성 초구인에서 황제의 안도를 물으며 골룡포들이 우고 여전히 평안이 계시온즉 평안이 구군상수가 하였고 송상국 고인에서는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로 해동의 조정에 와 있더라고 말해주시되 위열 내세의 동조가 하였다. 의구라는 말은 옛 모양과 다름이 없다.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다. 는 뜻임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시어가 별권이다. 또 제해동조는 벼슬하고 쓸 때가 아니면 결코 쓸 수 없는 표현이다. 선생이 동매할 당시 송나라 황제는 신종이었는데 신종은 선생이 35세가 되던 해인 1085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 7년 동안은 어린 철중을 대신하여 선잉투가 수렴 성청하였으니 선생이 친구인 중국 사신과 만나 황제의 안부를 물은 것은 복매한 해인 1082년에서 1085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애초에 선생이 신종황제가 세상을 떠난 것도 모르고 물어본 것으로 여기면 이는 사람의 정료와 너무 동떨어지는 것이 된다. 자신이 모셨던 황제의 서거 소식을 사신인 친구를 통해 알고도 살아있는 황제인 늪시에서 안부를 묻는다는 무슨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당시 황제가 신종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철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위에 오르는 모습도 본 적이 없는 어리거나 젊은 황제의 안부를 물으면서 의구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뜻이 되니 이 역시 거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 두 편의 시는 선생이 고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려의 조정에서 벼슬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환기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생은 임익년 1122 2월 7일에 행년 72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본문에 해당하는 주간 선생의 신문과 선생의 삶은 물론 문학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도움이 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이 선생의 유고라는 부록은 그 유고를 뒷받침할 자료가 되는 셈이다. 선생의 시문을 개괄하기에 앞서 우선 팔학사의 동매 시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헛보국이라는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전에 이영각 자리 더럽히고 외란되게도 성비의 지우이고 벼슬이 가희의 자리로 옮겨가던 날은 허가가 풍당 앞을 지날 때였지. 은혜에 조금도 보답하지 못하고는 강호를 떠돌 기약 생각하게 되었지. 여러 해 나그네로 벼슬한 지오래니 어느 날인들 돌이켜 생각하지 않으랴. 이 시는 주간 선생이 고려에서 벼슬을 살면서 조국인 송나라를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다. 원문에 은 이영강의 자리라는 말로 황제가 합치기에 놓은 신하들과 학문 등을 논하는 이영강의 경연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영강은 송나라 ing종경욱 2년 1035에 설치된 정각이다. 오늘날 발학사의 후손의 문중마다 시조 동매설이 분분하지만 이 시를 근거로 살피자면 동네 시기가 송나라 인종, 고려, 문종 이후가 아닐까 생각된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주간 선생의 시는 도합 136수이다. 그 가운데 오한절문은 총 34수인데 유계림 사증범례는 참수로 구성된 연작시이고 등계림 동황대와 만추억 중원고구는 각기 2수로 구성된 연작시다. 오원율시는 총 35수로 연작시는 없다. 다만 춘야 여제빌료대작 뒤에 보이는 제첩시는 논자에 따라서는 연작시로 볼 수도 있다. 제첩이란 같은 주제로 시를 거듭 지을 때 두 번째 시의 제목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질원들고는 총 39수이다. 연작시는 없지만 제, 필, 루, 연을 울운 시사스는 문방사우를 노래한 것이므로 연작시라 칭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칠원율시는 총 28수이며 역시 연작시가 없다. 주간일고의 편대가 시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애초에 이 의고집에는 고체시와 장단부 등이 분명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시 또한 선생이 지은 근체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지는 미기수이다. 선생의 시가 양적으로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다양한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가슴 속에 고인 다양한 회포를 물은 명예시와 철학적인 이치를 설파한 설리시, 역설을 소재로 다룬 영사시, 물상을 운명의 대상으로 삼은 영물시 등이 두루 갖추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시인들 시가 그러하듯 영예시가 분량면에서 가장 많다. 선생의 영예시는 사군과 우계밍, 사양과 사우 혹은 표율을 주제로 한 시가 두드러진다. 선생의 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우며 군더더기가 없다. 그리하여 말고도 깨끗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 기상은 고고하여 속세를 멀리 벗어나서나 가슴속 충정은 언제나 뜨거웠고 벗이나 지인에 대한 정에는 늘 봄 해달처럼 따뜻하였다.
또한 슬픔과 걱정, 기쁨과 즐거움조차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여 결코 런치는 법이 없었다. 시를 읽노라면 그러한 선생을 대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분명 들게 될 것이다. 선생이 지은 산문 가운데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작품으로는 소위 편과 기일 편뿐이라 아쉽게도 그 면모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길이 없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부의 소소와 수송기기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그 아쉬움을 달래도록 한다. 부의 소서는 바다에 대를 띄운 일에 대한 짧은 글 정도로 옮길 수 있는데 선생이 동래한 직후의 일을 기념하여 지은 글로 보인다. 제목에 서라는 글자가 있다고 하여 무슨 책의 서문이라는 뜻은 아니다. 선생이 부회를 결행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정신적인 이유는 공자가 도거행이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에 떠서 떠나리라. 도부행 승구 후에 라고 한 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두고 떠나와야 했던 선생의 처연한 언어로 묘사되지는 않았어도 읽은 이의 가슴에 언어의 뜻으로 다가온다. 수송대기면 수송대가 완성된 후에 그대를 위하여 선생이 쓴 기문인데 기문의 주제가 선생으로 된 걸로 보아 내가 선생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면 선생이 그 축조를 주도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때는 건물 형식이 아니라 본대 형식이었을 공사닉하다. 고증에 의하면 오늘날 영천시 창구동에 있는 조양각 자리가 수송대였다고 한다. 대의 이름인 수송은 옥내한 일로 인한 시름을 보낸다는 뜻이다. 대를 영역과 희비를 잇는 바탕으로 삼아 근수와 천명을 편안히 여기고 명리를 버리고서 유유자적하게 지내고자 하였던 선생의 염원이 잘 나타나 있는 글이다. 이제 부록에 수록된 시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지석가는 정진구씨가 지은 49, 286자로 구성된 가행체 시로 수백 년 세월 동안 실전된 채로 있었던 죽간 선생의 묘소를 안타까워하면서 지석의 발견으로 인해 다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된 것을 매우 감동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선생의 영령도 하늘에서 기뻐하는 듯한 후손된 자들이 조상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하였다. 일집가 역시 가행체 시인데 59, 350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은이는 조우연지이다. 전반부에서는 죽간 선생의 빛나는 이력을 묘사하고 후반부에서는 죽간일보에 수록된 시를 대괄적으로 평하여 예찬하는 한편 이 책을 세상에 영원히 전하여 후인이 오늘 보기를 지금 사람이 예전 보듯이 하라. 후지시금금시서 이라는 당부의 말을 건넸다. 신도비명 병소서는 죽간 선생의 후손인 군수 한익지의 위촉으로 당시 의정부 의정이었던 해평사람 윤용선지가 대한제국 광무 7년 1903에 지은 비문인데 근본이 굳어 지역이 무성하다는 비유를 통해 선생의 덕행 후손들의 보험을 기리고 있다. 행록은 후손 세완지의 위촉으로 김해 사람 배경무지가 실제 사적을 살펴 죽간 선생의 언행을 기록해둔 글인데 동네 이전의 일이 비교적 소상하게 실려있다. 고 선생의 시를 논하여 부해와 재수송대의 자경이 세 편의 절구만 보더라도 선생이 학문을 한 묘자와 군주를 사랑한 충경을 알 수 있다고 한 지적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능로사접실기는 죽간 선생의 묘소가 발견될 무렵에 영천군수로 재직하였던 김기석 씨가 일찍이 선생의 후손 응상시가 올렸던 소장과 군민의 투선 및 군밭의 다른 곳에서 보한 글, 군민들의 증언, 묘소에서 발견된 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생의 묘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작성한 일종의 공문서이다. 일집달은 죽간 선생의 묘소와 유고집을 찾아내고 죽간일고를 세상에 선보이는 데 가장 공이 컸던 후손 세원지가 신해년 1911에 지은 죽간일고의 발문이다. 조상을 추모하여 기리고자 한 세원지의 절절한 정성이 잘 나타나 있다.
일시별로는 후손 세완지가 일시발 말미에 도로 형태로 붙여둔 것을 역자가 분리시켜 따로 항목으로 사놓은 것이다. 변론이란 시비를 분별하여 논한다는 말인데 세완지가 주간일고를 엮을 때 작은 책의 결손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글이다. 간모음은 간명을 받아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의근시라는 뜻으로 주간 선생의 묘소와 유고집을 찾고 나서 유고집을 책으로 엮을 즈음에 당시 선비들이 지은 축하시를 모아놓은 것이다. 정원 벼슬을 지낸 하성 사람 조구승씨가 지은 시를 원문으로 삼고 있으며 도합 25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1편이 오원율시이고 나머지는 모두 질원율시이다. 그리고 말미에 오수는 선생의 후손들이 지은 것이다. 다른 가문의 사람들이 지은 20수의 시는 의대적인 찬사가 곁들여지기는 했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선생의 상과 시문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간 선생의 묘소를 찾기 위하여 무던히도 애쓰신 분들이나 어려운 와중에서도 주간일고를 엮으신 분들, 그리고 또 오늘의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앞장서서 동근서주하며 심력을 다하신 강명유식의 종에 유길종, 유찬종, 자기찬 등을 비롯한 여러 후손들의 마음이 기시 한 가지라는 점이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일에 관심을 끊고 고요하게 사신 주간 선생께서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분주하는 후손들의 모습을 결코 달갑게 여기지는 않으시겠지만 후손된 자들이 그러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세상을 사는 사람의 도리일 것이다. 조상의 높은 뜻과 학문을 기리고자 책을 엮고 다시 번역본을 내는 것이 어찌 그저 종이 뭉치나 보태는 부질없는 일이겠는가. 이러한 정성들은 하나의 감동으로 살아나 물질로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후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줄 것이 분명하다. 2013년 9월 역자 해동문집연구소 부소장 강성희 이상 2025년 물사정을 후손 유천종 자 기찬이 정리하였습니다. 주간선생 신문집 천년의 향기 제1편 끝. 다음 제2편에서 계속됩니다.